송대관 별세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평생 무대 위에서 흥과 열정을 노래하던 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은 과연 안녕한가요? 이 짧은 소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별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생과 사, 노화와 병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노년의 시간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원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는커녕 여러 이유로 건강관리를 미루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소위 인생 100세 시대라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 없이, 통증 없이 살아가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죠. 송대관님처럼 무대 위에서 힘차게 노래하던 분도 결국 세월을 껐을 순 없었는데,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당장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자신이 크게 아프리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도 난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병원 문턱을 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연히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병이 터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의 별세 소식이 유독 큰 반향을 일으키는 까닭도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했던 인간의 유한함을 갑작스레 체감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이나 주거 문제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중장년층이 겪게 되는 만성질환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기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울까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대관 별세로 상징되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노화와 질병을 되짚으며 시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와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만성질환과 예방책을, 그리고 세 장에서는 신체와 함께 중요한 심리사회적 건강 측면을 다룰 예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점부터 오늘 논의할 내용을 실천한다면 저도 조금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송대관님이 무대에서 전해주던 힘찬 목소리는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건강을 챙기는 길로 들어선 것, 그것이 곧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요? 한 장. 우선 시니어 건강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주로 지팡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습, 혹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어르신들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070대 중에는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고 병원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정말 건강한지, 이미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게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병의 신호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상당 기간 증상이 미약해 본인 스스로도 큰 문제 없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일순간 합병증이 폭발하거나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송대관 별세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것도 활발히 활동하던 예능인이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 조용한 위협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프지 않으니까라며 방심하거나 검사받다가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만약 50대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사 상담과 함께 약물운동 식단을 병행했다면 심각한 합병증에 이르기 전에 제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근감소증이나 골밀도 감소 같은 노화 현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을 높이고 회복 속도도 더디게 만듭니다. 한 번 넘어진 뒤로 거동이 불편해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처럼 작은 사고가 노년기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부터 꾸준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요소는
정신적 건강입니다. 은퇴나 가족과의 이별 등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식사와 수면, 운동 습관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뭐라는 체념과 함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몸 상태가 더 악화되면 다시 마음이 침체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라도 운동을 하겠다. 저녁에 라면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겠다. 사소한 통증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병원 상담을 받겠다 같은 작은 결심이 쌓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하루 10분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실천하는 일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이 대단히 특별한 비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상식적인 조언들이죠. 그런데도 실제로는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송대관 별세라는 소식을 두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정작 내 건강을 위한 행동은 미루고 있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까요? 당장의 편안함과 관성을 깨뜨리고 조금씩 변화해보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나 취미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교류하며 살아야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얻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지역 동호회나 문화센터, 봉사, 모임 등에 꾸준히 참여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이자 신체 활동 기회가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의미 있는 취미를 찾는 일은 몸과 마음, 양쪽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도 검증되었습니다. 2장.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결국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처방을 해줘도 환자 스스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을 생각해 봅시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과도한 염분 섭취, 스트레스, 체중 증가 등이 꼽힙니다. 만약 평소에 국물 위주의 짠 음식을 즐겨 먹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생활을 했다면 고혈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게다가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무증상의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면 정말 위험해지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에 자주 노출되는 현대인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작동이 점차 비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체내에서 당을 소모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당뇨 역시 눈, 신장, 신경 등 여러 장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을 유발하기에 조기 발견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가 귀찮다, 혹시 심각한 병이 나올까, 겁난다 등의 이유로 검진을 미루다가 큰 병을 놓치곤 합니다. 오히려 미리 진단받고 가벼운 단계에서 조절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또한 조기에 시작하면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지요. 이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소금기를 줄이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하며 채소, 과일, 쌀, 고기, 생선 등을 골고루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처럼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습관을 들이면 염분, 당분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싱겁게 먹는 게 낯설 수 있지만 서서히 소금량을 줄여가면 입맛도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운동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거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필요한 법이지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솔 같은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혈압과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벼운 걷기나 명상, 혹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라는 태도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쪽이 훨씬 이롭습니다. 일본이나 북유럽 등
장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의료비 대부분이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투자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부터 건강 습관을 꾸준히 들이면 70대, 80대에도 놀라울 만큼 활발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두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만성질환은 시니어 건강을 잠식하는 대표적 위협이지만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상당 부분 예방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검진과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병행하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여겨 오늘부터라도 식단이나 운동량을 조금씩 조절해보면 몇 달 뒤에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장 정신사회적 건강, 몸과 마음은 한 몸.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혈압, 혈당, 관절 같은 신체적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에게 있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 또한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거나 고립감을 느끼면 금세 우울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신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면 신체 질환의 위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년기에는 이 두 측면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이전에는 매일 출근하며 사람들을 만나던 생활이 갑자기 사라지면 누구라도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편히 쉬는 시간을 갖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할 일이 없구나라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점차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 검진이나 운동 습관도 소홀해지고 건강 정보나 지원 제도를 놓치는 일도 생기죠. 그 결과 몸도 마음도 급격히 쇠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시니어 건강에서 핵심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함께 주 10여라도 산책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갖는다면 외로움을 줄이고 생활 리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도 쉽게 취미 관심사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낯설다면 손주나 자녀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면 좋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런 건 못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일상 속 사소한 걱정거리부터 경제적 부담, 가족 간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혼자 참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로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 상담센터를 찾으면 심리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작은 고민이라도 말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 순간부터 다시 운동이나 식습관을 챙길 에너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도 심리사회적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돌봄 봉사나 지역사회 청소, 재능기부 등을 통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과 삶의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낮고 신체 활동량도 많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시니어들이 몸과 마음을 함께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요. 한편 노년기에 접어들면 상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멀리 이사가면서 유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아직 남아있는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이웃이나 교회 성당들 등 종교 공동체를 통해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노년기에 맺은 친구가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명상, 취미, 뇌활동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한 학습과 뇌 자극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마음의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혹은 그림이나 서예에 도전해보는 것은 단지 치매 예방을 넘어 삶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의욕이 샘솟으면 자연스럽게 신체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요. 다시 송대관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별세 소식에서 받는 충격은 무대 위 에너지가 항상 넘쳤던 가수도 결국 세월을 피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생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노래가 주는 즐거움과 이를 함께 공유한 수많은 팬들은 분명 그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의 힘이란 그렇게 강력합니다.
의도 각자 삶에서 작든 크든 교류와 공유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여기에 접어들어 병이 드러나거나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사례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이 먼저 나타난 뒤 신체 증상이 가중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사회생활이 활발하면 신체 질환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장 실천 전략 일상 루틴부터 바꿔보기. 지금까지 13장에서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와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일상에서 조금씩 적용해 볼 수 있는 루틴들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침 루틴부터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어긋나고 새벽에 쉽게 깨거나 반대로 늦게 잠드는 현상이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하루 컨디션도 일정치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잔 마시기부터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밤사이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면 뇌가 한결 맑아집니다. 이후 간단한 조식 채소나 달걀, 잡곡밥 등을 먹고 1015분 정도 산책을 해주면 이상적이지요. 식사 루틴 역시 중요한데 과거 젊었을 때처럼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배고프면 몰아서 먹는 습관은 노년기에 치명적입니다. 혈당과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과도한 당분염분을 줄이는 식단을 유지하려면 일주일 단위로 미리 식단, 계획표를 작성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하루 한 끼씩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운동 루틴은 크게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나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23일은 약 30분 이상의 걷기나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머지 12일은 근력 운동 가벼운 아령, 맨몸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포함하는 식이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2시간씩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매일 움직이는 습관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 친구나 이웃과 함께 운동 일정을 잡으면 혼자 하기 귀찮을 때도 나가게 되고 사회적 유대도 함께 증진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은 외출을 통해 다른 자극을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정도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활동에도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됩니다. 만약 전혀 모르는 분야가 부담스럽다면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 못했던 취미서에 그림, 악기, 외국어 등 중 하나를 골라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하다면 전문가 상담 루틴을 일상에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전문가와 대화하면 혼자 끙끙 앓던 문제들이 점차 풀릴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부족하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더 가벼운 조치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스스로를 정신적으로도 케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일상 루틴에 포함해 볼 만합니다. 멀리 사는 자녀나 친지와 일정 시간을 정해 영상통화를 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라도 주기적으로 나누면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장거리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의외로 빈번히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면 안심하게 되고 서로 간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만 의욕 넘치다, 금방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력에 운동한 날, 식단을 지킨 날을 표시하거나 간단한 건강 수첩을 만들어 일주일 단위로 체중혈압 혈당 변화를 적어둡니다. 작은 변화라도 눈에 보이면 성취감이 생기고 반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반성할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은 장기적 실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루틴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사실상 평생이라고 봐야 합니다.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구히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기만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지만 만약 걷기 모임에서 새 친구를 사귀거나 식단 조절을 통해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진 변화를 체감하면 자연스럽게 동기가 생깁니다. 결국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활동을 일상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5장 인생 후반부의 의미 왜 건강을 지키는가.
우리가 노년 건강에 대해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결국 건강이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해주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학의 도움으로 연명 치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장수란 삶의 질을 동반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립적인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이지 않을까요? 송대관님 별세로 화제가 되었던 이유도 트로트계의 대표적 스타가 세월을 비껴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놀라움이 컸지만 동시에 그가 생전에 보여준 무대 위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에서 희망과 흥을 느꼈지요. 노년이 되어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나이에도 저렇게 신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 건강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삶의 큰 즐거움이 됩니다. 누구는 손주를 돌보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 후반부 목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늦게라도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자기 표현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하는 삶을 누리려면 몸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요통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생기면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도 꾸준히 관리하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약간 높은 정도에서 잘 조절이 된다면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악화되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선택권이 사라지고 말지요. 이처럼 건강을 지키는 궁극적 이유는 인생 후반부에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밝게 지내면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왕성히 활동한다면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집단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 돌봐야 할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물론 모두가 100% 완벽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사정이나 유전적 요인, 사고 등으로 인해 병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해 재활치료를 받거나 가벼운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식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인생 후반부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엔 직장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분주한 탓에 정작 나 자신에게 쓸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소중한 시기를 단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낙담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다고 바라볼 것인가의 선택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반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자리합니다. 송대관님 별세가 전한 메시지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분의 부고 자체는 아쉽고 슬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역시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구나라는 당연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의 유한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건강을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노년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들이는 노력은 보다 풍부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칫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의사나 가족의 충고 뒤에는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이해하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독자 여러분에게 간단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14장에서 다룬 시니어 건강관리법 중 하나를 골라 당장 오늘 실천해보세요. 한 끼 식사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낸다든지, 집 앞을 10분만 산책한다든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도가 모여서 생활습관이 되고 생활습관이 다시 건강을 지켜주며 우리의 노년을 윤택하게 바꿉니다. 6장 주변 환경과 노년 건강, 집 안팎의 변화가 만드는 차이. 노년기에는 본인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아무리 건강 습관을 잘 지키려고 해도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시니어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한계가 분명히 생기지요. 이 장에서는 집 안에서의 안전, 주거 형태,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적 요인이 노년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주거 환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작은 문턱이나 계단에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상당수는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욕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화장실에 손잡이가 없어서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한번 골반이나 대퇴골이 부러지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근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상생활 전반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에 접어들었다면 미리 집 안 곳곳을 점검해 보길 권합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이나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실내 조명을 충분히 밝게 유지하면 야간 화장실 이동 시 시야 확보가 쉬워집니다. 가구 배치도 걷는 동선을 고려해 정리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높은 선반 대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낙상 위험을 크게 완화해 평생 건강에 직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 밖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나 인도가 좁고 울퉁불퉁한 골목은 보행이 어려운 시니어에게 큰 장애가 됩니다. 결국 움직이기 불편하면 외출을 걸게 되고 이는 곧 운동 부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대관님 별세를 계기로 다시금 떠오른 이야기지만 노년이 되어서도 활발히 활동하려면 근본적으로 지역사회가 시니어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들을 보면 시니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산책로, 문화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 할인뿐 아니라 승하차 시 안전장치나 차량, 저성화 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노인과 장애인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요.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출과 활동량이 늘고 사회적 교류 기회도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시니어 건강이 좋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선순환 효과가 생깁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지역 커뮤니티나 주민 자치 모임 등에서 목소리를 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골목길 바닥이 파손돼 있어 노인들이 자주 넘어지니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자, 또는 경로당 근처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자녀나 손주 세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선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꾸준한 요청이 쌓이다 보면 정책이 개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장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집 안에서의 미세 환경입니다. 미세먼지나 실내 공기질이 나쁜 집은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고 환절기에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의 몸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또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나 가스도 오래 쌓이면 폐 건강에 영향을 주니 주방 환기, 시설우드 등을 잘 갖추거나 창문을 충분히 열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기가스 안전 장치나 화재 예방 설비도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박 잊고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거나 전자레인지를 과열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가스밸브 자동 차단기나 간단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두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투자가 생명을 구한다는 말을 노년 생활에서 더욱 실감하게 되지요. 결국 6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니어 건강은 개인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환경적 지원이 함께해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집 안팎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사회가 어르신 친화적 제도와 시설을 마련한다면 노화로 인한 활동, 제약이 훨씬 줄어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도시가 시니어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7장 가족 타인과의 관계 함께 살아야 더 건강하다. 시니어 건강을 얘기할 때 종종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앞서 3장에서 정신사회적 측면을 다뤘지만 이번에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느냐가 건강 유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갈등이 커 스트레스가 심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절히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는 예전처럼 자녀를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녀 또한 부모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해 대화하기 힘들다거나 자녀가 바빠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대화 방식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적된 갈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갈등이 오래 지속된다면 가족 상담이나 중재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친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친구야말로 노년기를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는 일이 바빠 자주 못 만나다가 은퇴 후 시간을 맞춰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떠나거나 산책 모임을 꾸리는 사례도 늘고 있지요. 이웃과 친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장복이나 병원 동행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서로 돕는다면 돈이나 복지 제도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망은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친구가 별로 없거나 이웃과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동체 활동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동호회, 노인대학, 봉사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서로 챙기게 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이 늘긴 했지만 요즘은 방역이 풀려 다시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시니어들끼리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금세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세대의 추억을 되새기거나 자녀 양육과 은퇴 후 고민 등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약간의 낯가림이 있을 수 있으나 한두 번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 간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남는 건 고립감뿐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내 활동과 정신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경험과 논의를 통해 두뇌를 자극하면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요. 가끔은 우리의 시선이 가족 친구를 넘어 지역사회 및 타 세대로도 뻗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의 학습을 돕거나 지역 청년 창업팀과 협력해 노하우를 전해주는 사례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시니어들도 내 경험이 아직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자부심을 얻게 되고 젊은 세대도 인생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렇듯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함께 살아야 더 건강하다는 말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실감하게 됩니다.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증, 무기력, 운동 부족 등이 겹쳐 각종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주변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때로는 즐거움을 공유하면 건강관리도 훨씬 쉽게 이어집니다. 송대관님 별세 소식이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은 평소에 활발한 교류 속에서 노래하며 즐겁게 살았던 그의 모습이 사실상 오래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대변한다는 점이겠지요. 8장 미래 사회와 시니어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기술 발달과 의료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120세, 150세 시대의 가능성까지 언급됩니다. 최근 유전자 연구나 인공장기, 로봇 재활치료 등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노인의 일상 풍경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미리 짚어보며 시니어들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 분야의 급진적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수술이 어려웠던 부위가 로봇 수술과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훨씬 정교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재활치료에도 AI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이 불편한 환자를 AI 분석을 통해 오늘은 30분 정도의 저강도 운동을 권장한다든지 체중이 XX기 이상 늘면 재방문 상담 같은 밀착 관리를 해주는 시기지요. 이런 기술에 익숙해지면 시니어들도 병원 접근성이나 관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수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이 서툴면 의료복지 정보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시 교육이 시니어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검색, 화상통화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온라인 의료 상담이나 약 배달 서비스 등도 적절히 활용한다면 몸이 불편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노동 형태입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시니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기술 IT 발달하면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맞춘 새로운 산업에 실버케어, 반려동물, 여행 등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노년의 완전한 무직이 아니라 본래 페이스에 맞춰 일부분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나 내활성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건강 정보나 인생 경험을 나누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에 조금만 적응하면 시니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래 사회에서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미래 세대와의 격차입니다. 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바뀌면서 손주 세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시니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롭습니다. 예컨대 손주나 젊은 친구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대신 자신은 인생 경험이나 공부에 둔 지식을 공유해주는 식의 상호학습을 하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가 될수록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의료비 부담, 주택 문제 등에서 젊은 층과 노년층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럴 때 시니어들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가 힘들다는 걸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사회적 대립을 완화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송대관님 별세가 알려준 인생은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교훈과도 통하는 부분일 겁니다.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 건강도 AI 로봇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감각은 여전히 우리 몫이겠지요. 단지 기술이 큰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이때 새로운 것이니 내가 못한다라고 벽을 치는 대신 잘 활용해보면 내 인생이 편해질 수 있겠군 하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변화에 뒤처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전후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기에도 충분히 젊은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떤 이는 전직 프로그래머가 되어 70대에 창업하고 어떤 이는 해외 봉사단에 참여의 세계를 누비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니어 은퇴 후 쉼이라는 공식이 깨진 시대에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아직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8장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 시니어들은 기술과 제도의 발전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장을 통해 배우고 움직이고 나누는 삶이 노년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는 곧 건강한 몸마음 그리고 활발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9장 생의 의욕 끝까지 살아가는 동력, 시니어 건강을 다룰 때 우리는 주로 의학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 생의 의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의욕을 잃어가곤 하는지, 그리고 그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킬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도 예전 같지 않아지며 동시에 은퇴나 가족의 독립 등으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이때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성장에 떠나고 직장을 나와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찾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건강 습관이나 병원, 검진 같은 것도 점점 귀찮아져서 놓아버릴 수 있지요. 송대관님 별세를 바라보며 화려한 무대를 누비던 그도 결국 세월 앞에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전 무대에서 힘차게 노래하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를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노년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일부 유명 가수나 배우, 작가들은 7080대에도 놀라운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영감을 주죠. 그 원동력이 뭘까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을 통해 얻는 보람이 바로 생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큰 무대나 화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소소한 취미나 봉사 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즐기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며 책을 정리하는 활동 또는 교회 사찰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 바로 생의 의욕을 키워주는 영양분이 되지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앞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꼭 대단한 성취만이 목표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동네 뒷산 10번 오르기나 한 달에 한 권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무료 급식소에서 주일에 자원봉사하기 같은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인간은 목표가 있으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그 과정을 즐길 동기가 생깁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쇠약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목표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나 재활도 의욕이 없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 달 뒤에 열리는 동네 합창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거야라고 마음먹은 시니어라면 재활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겠지요. 결국 의학적 처방보다도 마음속 목표가 더 큰 동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애 의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팁으로는 감사일기나 일상 기록을 써보는 게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좋았던 일,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리고 적어나가면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과 무기력을 예방하고 내일을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혹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이나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웃음을 짓는 순간을 글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내 삶이 여전히 꽤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큽니다. 부모님이 무기력해 보인다면 단지 운동 좀 하세요. 쉽게 잔소리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같이 꽃시장 가서 예쁜 화분 하나 골라볼까요? 동네 축제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어야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어르신도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외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벤트들이 나도 아직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결국 왜 살아가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노년기에 더욱 날카롭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막상 자유시간이 많아지니 정작 내가 뭘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친구나 가족, 커뮤니티 혹은 전문가와 대화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면의 고민을 입 밖으로 꺼내면 의외의 힌트를 얻을 때가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10장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 이제 우리는 송대관 님 별세 소식을 시작점으로 시녀 건강과 노년기 삶 전반에 걸친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정신적 사회적 건강, 가족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과 미래 사회의 변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살펴봤지요. 마지막 2장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노년을 꿈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강유지라는 측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뤄둔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한 끼 식사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내고 하루 10분만이라도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시도해보는 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핵심이죠. 혼자가 어렵다면 주변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루 한 가지 실천하기를 의논하거나 미뤄온 취미 봉사활동 디지털 학습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고민이 심할 땐 가까운 복지관 상담센터 종교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정도 감사일기를 쓰거나 주일에라도 가족 친구와 약속을 잡아 일상을 공유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교회 사찰, 동호회 등에서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아 참여하는 것도 흥미로운 활동과 새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을 익혀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면 몸이 불편한 날에도 정보를 얻거나 소통할 창구가 열립니다. 미래 사회를 생각한다면 고도로 발전한 의료복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시니어에게 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혹은 프리랜서 업무로 조금씩 소득을 얻고 자아 존중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면 AI 기반 건강관리나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결국 바뀌는 시대 흐름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노년기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송대관 별세라는 소식을 떠올려 봅시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생전 무대에서 보여준 그분의 열정은 우리에게 삶을 끝까지 어떻게 활력 있게 살 것인가를 묻는 화두가 됩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기본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그려보고 이를 뒷받침해줄 건강과 환경, 관계와 마음가짐을 갖춘다면 노년 역시 결코 암울한 시기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해결책은 작은 실천의 축적에 있습니다. 하루 10분 운동, 소금 한 스푼 덜 넣기, 한 번 더 환기하기 등 사소한 습관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어느새 체력이 달라지고 몸이 깨끗해집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모임이 모여 마음과 사회적 관계가 달라집니다. 큰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습관부터 무시하지 말고 차근차근 실행해보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더불어 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대중교통주거 환경 등을 개선한다면 개인과 사회가 서로 맞물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질까가 아니라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와 움직임이 모여야 제도도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분명 고독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는 시기로 정의하면 얼마든지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참, 이것이 어쩌면 누구나 바라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강조한 여러 실천사항 가운데 딱 한 가지라도 골라 오늘부터 당장 해보기로 결심해보세요. 책상 앞에 달력을 두고 실행 여부를 표시한다면 더욱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작은 걸음들의 연속이니까요. 결국 송대관님 별세로 출발한 이 논의가 인생은 유한하다는 뻔한 결론만을 주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생전에 보여준 활기와 노래처럼 삶을 끝까지 어떻게 활력 있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 수명, 내일의 행복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